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39살 아들과 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예전 속담에는 연장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고 하죠. 저는 결혼 생활을 1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 결국 사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집안을 보고서 결혼한 것은 아니고 오로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일상적인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을까요? 결혼 생활은 단지 사랑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도 돈 앞에선 하찮아진다고요. 현실은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아이들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통장에 10전돈도 없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하고 이날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함께 상식 없는 시어머니에 시달리면서 돈을 벌어 하녀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결혼할 때 그는 부모님이 동네 슈퍼를 운영하시고 자기는 자신도 지금은 배달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슈퍼에서 무엇을 사올지 묻다가는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알게 된 것은 슈퍼는 그냥 동네 구멍가게였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우리 남편이 돈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것을 느꼈어요. 물론 돈을 벌기도 하지만 택배 상차 작업도 하고 배달 일도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결혼했을 때 내 손에서 돈을 꺼내어 집을 산 것으로 시작했어요. 집 살 때에는 2천만 원, 혼수비로는 2천 정도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남편이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을 살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 꼴랑 2천만 원 더하면서 공동명의로 하자는 거 아니지? 그런 말을 두고 그때 그게 맞는 말 같아서 집 명의를 남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웃긴 것은 자기 명의로 된 자기 집 대출금을 갚으면서 버는 돈을 전부 다 빚 갚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생활비를 내라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업으로만 살고 있을 때 정말 막막하다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는 질문이 있을 텐데 집 대출금, 자동차 할부, 관리비는 남편이 내고 있고 그 외에 공과금, 식비, 보험료, 핸드폰 요금, 그리고 육아용품 등은 제가 조금씩 아르바이트해 모은 돈을 사용합니다. 돈으로 겨우 버티며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한 달에 100에서 120만 원을 버는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한 번도 가게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항상 저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로 식비를 맡기고 이런 것들을 모두 내게 했어요.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며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월급은 모두 빠져나가서 1원도 남지 않습니다. 물론 두 아이를 키우면서 120만 원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한 돈은 친정에서 보충해 주시기도 했고 시댁에 안 좋은 소리가 들리자 맥북까지 팔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담배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집도 다 우리 집 알포해준 건데 공덕명예 바라는 네가 웃긴 거야? 그리고 내가 대출금 다 갚았으니까 생활비는 내가 하는 게 맞지? 이러했습니다. 대출금 한 달이란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러니 그 돈을 갖고 남은 것은 생활비를 좀 주면 내게도 숨통이 트이겠다. 난 빚은 계시로 당신은 빚 하나도 없잖아. 빚을 먼저 갚아야 돈을 주지? 지금 나도 여유가 없어. 맨날 궁상맞게 살면서 애들을 데리고 한 번쯤 놀러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아왔어. 빚만 빨리 갚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남편 때문에 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해져 버렸어. 저는 너무 피했습니다. 육전 대출을 받았다고 생활비를 떼서 전부. 아픈 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결국 제가 희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쓸 것은 하나도 못 쓰고 모두 생활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상대는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었지만
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지출을 전부 제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남편과 진짜 같이 살기 싫어졌어요.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제 돈으로 써야 할 돈 대신 술과 담배, 기름값으로만 쓰고 있어요. 또한 조그만한 자랑인 것처럼 대출금 통장을 꺼내 보여주면서 나이만큼이나 이미 갚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기 싫었어요. 지금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제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값어치가 높아질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이름 아래에서만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정말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게 보이기에는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해서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데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2살짜리 아이들과 가정을 돌봄하고 알바까지 해야 하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가정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서 어째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참아야 하는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독한 시댁이었어요. 실제로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에게만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오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까다로우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야 사람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날이 좋으면 아버지 구멍가게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남는 시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 후에 집을 엄청 들락거리시며 냉장고부터 일일이 다 살펴보시고 본인 아들이 잘 먹어야 한다고 하루 종일 반찬과 국을 다 사가지고 오셔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따로 밥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이것저것 변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지치기 시작했고요. 간섭도 문제지만 정말 서운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였죠. 저희 어머니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50대 후반이시었는데도 남편과 형제들 아들 셋을 전부 집에서 출산하셨어요. 예로부터 단잠시 쉴 틈을 주지 않고 아이를 낳고 바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들 셋을 그런 식으로 수월하게 낳으셨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수월하게 출산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큰아들은 뱃속에서 정말 슈퍼베이비인 것 같아요. 예정일이 다가갈수록 4.5km를 걸어야 할 것 같다고 몸이나 마음이 어려워져서 예정일보다 38주에 유도분만을 하자고 병원에서 제안했어요.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뻤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조금 일찍 유도분만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받고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난리 방방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하셨습니다. 호호,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나를 옥주로 나오게 만드는 건 이 나올 때 되면 내가 어려우니 알아서 나오는데 예정일보다 하루라도 빨리 태어나면 키울 때 어디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다. 예정일보다 하루 먼저 태어나는 것도 안 되고 딱 맞춰서 넣어야 애가 멀쩡한 거야? 예정일보다 2주 미루어서 낳으러 하니? 부끄러운 의사가 타이니 새나업은 내가 더 잘하니 그럼 13알 듣지도 마라. 어머니의 아기가 커서 안 되는데요. 날짜를 제대로 맞추면 유도분만 시도해도 못하고 저 수술을 하는 거지요. 유도분은 많이 그냥 촉진제만 투여해서 일찍 남게 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하면 제 회복도 빠를 거예요. 몇 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늘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 뿐이에요. 앞뒤로 열흘 정도 당겨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했는데 도통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새아들을 정확히 280일일 때 낳을 거라 쓰고 있어요. 예정일보다 늦게 태어나는 것은 다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아들 셋을 하루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281일 만에 정확히 낳았다고 우기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저도 빈혈이 심해서 출산하냐도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하면 제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당겨서 자연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정일 날에도 수술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소리니까 의사 말을 듣지 말고 출산 날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시길래 아니 어머님 저는 초산이고 아이도 커서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나이는 우리 친정 어머니라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리 고집센지. 제가 계속 유도 분만을 할 거라고 했더니 고집 피우지 말라고 오심을 내어 입 밖에 내네요. 절대로 잡아끄는 방식으로 날짜를 정해 출산을 할 수 없다고요. 9개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통이 시작되는데 어쩌면 어떤가요? 이 말에는 대답을 못 하시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서 유도 분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무섭고 겁나는데 어머니가 신이 정말 미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아기를 낳는 것은 정말 위험한 작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정상적인 날짜에 출산하여 안전하게 이루고 싶은 마음은 나보다 제일 간절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지나가는 말일지 몰라도 의사의 안내대로 안전하게 해야겠어요.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크게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많이 먹고 힘을 모아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런 말은 못해줄 망정. 무조건 의사 말을 듣지 말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할 필요는 없고 때가 되면 아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라도 제가를 세워 어머니를 설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며느리의 말은 안 들어도 아들의 말은 들으실 수 있잖아요. 군대에 있는 남편이 그날 일을 봐도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하라는 것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너 혼자 혹시 유세해? 남편까지 그렇게 말하니 너무 서운해하더군요. 어머니의 성격이 특이한 편이어서 저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2주를 앞당겨 출산해야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의사에게까지 난리를 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고 친정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제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것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고 2주를 앞당겨 출산을 한다고 해도 아이가 워낙 크고 추산인지라 너무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애 낳았다고 연락해주신 그 병원으로 특별히 오셨는데 아이를 무사히 낳았다면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해주어야 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제게는 수고했다는 한마디 없이 제 일에 나왔어도 출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코주부풀이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해. 그게 단디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친정 엄마가 계셔서 요 부담부는 엄마가 사돈을 당겨 나왔어도 애가 꺼서 오리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낳았어요. 제 날짜에 나왔으면 자연분만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만 뭐라 하시고 손잡으시고 마음 푸세요. 엄마 말에 그제야 져야 하는 게 눈만 흘그식은 첫 손자의 얼굴을 보시더니 제 아빠랑 판박이라며 그렇게 좋아하셨었죠. 근데 첫 손주 들었어도 어머니는 병원비 10만 원을 더 보태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조금씩 모아놓은 돈, 리퀘스트 돈으로 병원비를 부담했지만 비싼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꾸게 하더군요. 친정 엄마께서는 마음이 상하셨는데 조리원에 들어가라고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받아도 조리원에 들어가지 못해 그 돈은 나중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결국 친정 엄마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다 해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친정 엄마께서는 깜짝 놀라셔서 아유, 사돈 제 딸 산후, 저리는 제가 해줘야죠. 힘들어서 못하십니다. 제가 조리를 잘해서 보내드릴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시어머니가 조리를 해주시겠다는 것을 들었더니 저희 친정 엄마가 해주시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엄마도 저를 시댁에 보내놓으면 제가 몸조리도 못하고 몸만 망가질 것을 알았는데 뭐 거기서 끝이 없겠어요. 예를 들어 낳은 대료 조리 기간이 추석 명절과 겹쳐 있는데도 어머니는 저한테 우주 말라 소리는커녕 아기를 친척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굳이 2시간 거리에 쉬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기가 낳은 기간에만 21일 만에 친정에서 2조 산후조리를 하고 시댁으로 가려는데 아기는 데리고 있지도 못하고 저는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추석 당일까지 일을 하고 친정에 가려고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요. 친정에서 얼마 동안 지내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참았죠. 결혼식을 미뤄놓고 친정을 나와서 결혼식을 마친 뒤에 가족과 함께 집에서 아기의 100일 잔치를 갖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친정 식구들이 불안해한다며 굳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삼신할머니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니까요. 시어머니도 처자인 내 첫째 딸을 낳을 때까지 아주 사소한 일들에도 간섭하는 굉장히 피곤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시고 놀기를 즐기시는 분인데 시댁에 가면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즐기곤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강아지에 대한 온갖 욕을 다 외우게 되시는데 저희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가며 저는 그러한 모습을 싫어하여 남편을 통해 말했고 남편에게도 아버지의 그러한 습관은 가지 않도록 부탁했으나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남편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실수로 이웃들에게 말을 했더니 2년간 연락이 끊어질 뻔한 일도 있었고 남편이 저 나름대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여러 번 사채를 맞던 견딜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입이 더러우시며 자주 화를 내시면서 신발을 차면서 남을 욕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뭐 하라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둘째까지 낳았는데 그 집에 봉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 친정에는 잘 아냐고요. 그럴 리가 여기 멀지도 않은 거리에 친정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데도 1년에 4번 정도 친정에 갑니다. 부모님 생신 2번, 명절 2번 이렇게요. 그것도 매번 이렇게 늦게까지 끝나서 2~3시간씩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게 전부입니다. 안부 전화는 물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단지 의무감 때문에 가능한 일뿐이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지요. 어쨌든 제 남편은 그렇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많은 빚이 있어요. 집 대출금 6천만 원을 갚는다 해도 좋아요. 생활비를 제게 줄 줄로 기대했어요. 5년 동안 6천만 원을 바짝 썼더니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생활비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거의 다 갚았는데 생활비를 좀 좋게 살고 싶어요. 자동차 할부와 차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수입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이런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을 요구하면 이렇게 줘요. 결혼한 지금 신랑으로부터 받은 생활비가 아마 알지 몰라도 5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 도와줄 것이면 그냥 내가 보탠 돈 2천만 원을 내놓고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공동명의로 등기해주더군요. 그때쯤 신랑이 무슨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했는데 사업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잘 할 것인가요? 집 대출을 겨우 팔아서 돈을 빌려서 결국 빚만 더 많이 잔뜩 지금까지 가라고요. 우리는 돈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해본 적도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살다 보니 너무 미래를 보기 어렵다고요. 배달만 하는 신랑의 머리가 너무 불안했고 저도 늘 시간을 쪼개 알바만 할 수는 없었어요. 얘가 커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친정집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때 저는 인터넷으로 아동복을 판매하고 있었고 둘째를 임신 중이었으며 배가 부른 몸으로 첫째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가서 옷도 팔고 팔 때 그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우물 시장에 가서 그 많은 옷가방을 질질 끌고 다니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연히 제 친구가 도매상을 하는데 우리의 상황을 알아주고 싸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준 거래처도 많이 소개해주고 온라인 판매의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 전에는 아기를 띠고 오른손에는 큰아이를 왼손에는 옷가방을 들고 다니며 정말 열심히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키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기와 외출을 하려면 짐이 많이 들겠죠. 그것을 다 싸서 아이들을 챙겨 열심히 도매시장을 다니면서 5% 할인받고 새벽 3시 이전에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항상 주문을 정리하고 옷을 업데이트하며 택배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날에는 택배 회사에까지 갖다 드리고 정말 지금 그렇게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한편 신랑은 젖거나 대목욕을 해주거나 10손가락 안에 들고 켰고 아이들 밥을 챙겨 먹인 적도 없으며 유치원을 한 번 데려다 준 적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모든 육아는 항상 제가 담당해 왔습니다. 빚만 쌓아가고 있는 신랑이었지만 한 번도 군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나마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유지원이 고생 끝에 잘 성장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내 사업이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큰아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직원 2명을 고용하게 되어 제가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가게를 내고 사업을 한다고 하자 어머니께서는 무슨 소득을 얼마나 보는 거냐며 그러셨어요. 괜히 있는 돈은 까먹지 말고 애들이나 잘 키워라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사실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장사를 조금씩 아는 분이신데 아마 제가 돈을 벌지 못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구멍가게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뒤 다시 택배 일을 하느라 시간 여유가 없어요. 가족 여행은 꿈조차 꾸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을 고려하여 아예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장사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원하는 것은 다 구매했기 때문에 아마 돈을 주지 않아도 집안이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운영되는 정도가 아니라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넘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수입의 대부분을 시댁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은 제 생업이 다르다는 말을 안 해서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의 추억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나마 제가 겁이 없고 대담한 성격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전국 각지의 책을 다 가본 곳이 있으면 체크해두라고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하필이면 아이들과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애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다고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는 싫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우가 어머니 없을 때 저에게 살짝 말하기를 새언니 며느리가 여행 간다고 신랑이 밥도 안 차려주고 며칠을 집을 비우고 그러면 시부모가 얼마나 속상할지 알아요. 어머니가 화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왜 기분이 나빠하는지를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어디서 제가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죠. 남편이 나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냥 앞으로 여행을 어디로 가든지 어머니와 딸은 결코 얘기도 꺼내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말 못하게 단속을 시키고 아무도 모르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턴 말씀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르게 아이들을 데리고 첫 해외여행을 일본으로 갔었죠. 근데 아이 필로밍을 하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주말에 어머니가 집에서 만든 음식을 몇 시에 가져올 수 있어요 하길래 아가씨 사실은 저희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 중이에요. 이번 주말에는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남편 혼자 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싫어하시니까 마음 놓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께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말한 대로 두시 언니가 우리 엄마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언니는 여행을 가면 용돈을 더 줬어요. 하지만 언니는 여행을 가면서 엄마에게 말도 안 하고 갔어요. 제주도에 다녀온 것도 싫어하시는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나갔다고 하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는 그 후로 두 가족 여행을 하든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가든 어머니께는 어디서 놀러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이 시누이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경주로 여행을 다녀오는 걸 보더니 좋아하셨어요. 또 제가 일심을 보았나 봐요.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애들을 데리고 여행도 좀 다녀주고 해라 하시면서 취향도 없이 치마만 사놓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냐 하시며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친손주들 추억 하나 없이 집에만 가던 오크 기린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악착같이 사업하며 돈 욕심내면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줄이며 버틴다고 합니다. 신우가 어느 날 그러는데 너무 불쌍하네요. 혼자 저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어깨가 얼마나 부서지지 않았겠어요. 우리 신랑은 제가 돈을 잘 벌어다 주어 맨날 입이 귀에 걸려 있거든요. 신랑 주변 직장 상사들이 너희 신랑은 일하고 평하기도 함을 보입니다. 땡 잡은 거라고 다 그런데요. 근데 언니는 얼마 걷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애들 데리고 여행 가고 좋은 거 다 사입히고 그러는데 좀 솔직히 볼 때마다 좀 그래요. 이렇게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이 펑펑 쓸 만큼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잊었고 생활비 한 푼 주지 않고 다 내가 벌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 궁금했지만 저는 신의 그 말에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보통들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였고 3만 원 넘는 옷단 100제대로 쌓입어 본 적 없습니다. 항상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파는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친정 어머니께서 화장품을 사주시면 그것을 샘플로 받아와서 사용해요. 흔한 명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부, 이를 모두 잘 챙겨주어서 그와 관련된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아이들에게 쓰는 돈을 제외하고 매달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10만 원 정도 할까요? 그런데 친모는 자신의 남동생이 어렵게 번 돈을 모두 써서 노는 것을 보고 집에 돈이 없는 줄 알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가 돈을 없애버리니까 돈이 나가버린 줄 알 것 같아요. 친척분들께 얼마나 비굴한 모습을 보였으면 친척분들도 만나시면서 나도 모르는 척신랑이 잘 버니까 돈이 잘 써지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신랑이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줬다고 생각하며 자기 가진 것만 빛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도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5개의 사업을 하면서도 집안일에 소홀하지 않았고 시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살며 시댁에서 얼마나 미워하는지 뒤에서 욕하는 것도 견뎌야 했고 그 후에는 가족들이 다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신랑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시댁에 다녀서 그렇게 불편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만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는 다시 그런 처지를 겪게 되었고 결국 다시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펄을 받았어요 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정말 와, 이제부터 식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군요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왜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만 만나면 여자가 밖으로 톤번도 없이 고나도 남편이 있어서 난 막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자들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하여 저희 집 마누라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몸값이 1,000만 원이 넘는 여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시작할 때 그 시기로부터 약 7년 정도가 지났어요. 진짜 인생에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잠을 자지 않고 암을 이겨내며 함께 일한 보람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 사업은 점점 번창해 가고 있다. 매장 근처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고 가게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생기자 매출이 더욱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정 부모님께서 집담보로 대출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대출 금액보다 더 많은 용돈을 친정 부모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차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어봐도 좋게 변했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결국 배달 일을 줄이고 나중에는 매장을 분할하는 것으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는 허튼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인간이 돈 냄새는 어찌나 잘 맞는지. 제가 말을 안 했지만 벌이가 남편보다 낫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모라는 사람은 남편보다 더 했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온라인에 상품을 올리고 오후에 가게 출근하려고 하는데 가게를 봐주는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라는 분이 갑자기 오셨는데요. 정말 이상한 분이세요. 오자마자 우리 매장 매출부터 물어보고 카운터의 장부도 뒤지시고요. 어떻게 해요? 빨리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하는 일을 장살리에서 무시당하면서 한 번도 오실 적이 없던 분이 갑자기 가게를 외우신 건 이상했어요. 부랴부랴 매장에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아 계셨어요. 너는 그동안 시험을 속인 거냐 라거나 시집에 올 때는 맨날 거적대는 옷만 걸치고 오고 나는 몰랐지만 가게 직원까지 두고 쓰면서 그렇게 톤한 척한 건 어떻게 보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어머니, 제가 돈 못 버는 척을 한 적이 있는 건가요? 언제 얼마나 버는지 묻는다면? 보실 건가요? 어쨌든 피곤하시겠군요. 한 달에 얼마씩 주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번 달부터 매달 300원씩 통장에 넣으라고 하는 건가요?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300을 주려고 하는데 전 알기론 땅을 팔거나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번 달은 특별한 일이 있나요? 드문데 정말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참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아들도 기분 상할 거 아닌가요? 그동안 받지 못한 효도는 이제 받아보도록 하죠. 당장 이번 달부터 310원을 넣어주세요. 나도 이제는 하기 힘든 일이 늘어나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낭카마를 입고 가게를 나가려 하니 직원들이 있는데 얼마나 창피할지 몰라요.
결혼한 지금까지 참다가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니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제가 어떤 정신으로 우리 업무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집에 퇴근한 후 남편에게 참았던 이야기를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 매장을 찾아와서 무슨 행동을 취했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내가 왜 당신의 어머니에게 300을 드려야 하는지 말해줬는데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생활비 한 푼도 받지 않은 채로 4명의 자식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돈을 잘 버는 것은 다 당신이 더 길게 믿고 200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당신이 한 계모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당신이 가서 말씀드려야 해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께 30이 아니라 300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받으면 우리 친정 엄마께 더 드릴 거예요. 특히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정신이 우리 엄마는 300달러를 주지만 그러한 태도는 당신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단지 10만 원이든 300달러든 관계없이 우리 엄마에게 돈을 주는 것이 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 싫어해요.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당신에게 생활비를 주었어요. 한 번 넉넉하게 받아본 적이 없고시 부모님께서는 며느리라고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신 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내가 살아보겠다고 애를 써서 겨우 사업이 시작한 것인데 그렇게 된 거야? 희 친부께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나는 뭘 내놓으라는 거지? 당신이 버는 전을 드리지 그래 라고 하니 당신의 친정에는 돈을 드린다는 말도 튀어나왔어. 전해주는 돈은 아깝지 않지만 우리 엄마께 주는 돈은 그렇게 아까운가? 우리 엄마는 많이 힘들 때도 고민 없이 집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셨는데 당연하지 않아? 300이 아니라 400을 드러내기가 아까워서 그런 건데. 그날 남편과 저는 매우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날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 집을 나가서는 시댁에 가는 길에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어머니 집에서 어떤 말을 실수했는지 아침이 되자마자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 애미, 너 그러는 거 아닌가? 왜 뒷북을 쳐서 차별을 만든 거야? 누구도 도울 수 없어서 안 쓰는 줄 하고 말하며 짓거렸어요. 아니, 너 그동안 남몰래 친정에게 얼마를 주고 받았다는 거야? 그 금액 그대로 나한테 제안해. 어제 결혼해서 친정에 돈을 내보낸 일 등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기가 막혀서 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다고 해요. 똑같은 말만 몇 번을 반복하시더니 결국 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 다음 달에는 1년치 한꺼번에 돈을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 받은 것까지 모두 받아야겠다고 하신 거죠. 그때 나는 머리가 열나게 화가 치솟았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내가 소리를 질렀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제가 벌 돈을 어머니가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만하시고 집에서 나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말씀하셨죠. 왜 지민이의 집에 사는 우리 아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 집으로 나가라. 화가 난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현관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감히 쉬, 엄마를 힘으로 밀쳐, 이러시면서 저를 밀어내고 소통하려다가 저는 차마 어머니를 대항할 수 없어서 그냥 현관 문까지 밀어내고 문을 닫고 잠궜어요. 어머니는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30분을 낭비했지만 결국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는 어머니의 그러한 행동을 견디지 못하겠다 생각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모임선까지 한거리에 있는 남편이 저한테 어떤 감정도 품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울고 남편에게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 남편은 당돌해져서 집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돈 좀 본다고 지금 우리 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오늘 우리 엄마의 집에서 나를 쫓아냈다고 미쳤어. 이런 이유로 우리 이제 그만두자. 나는 당신과 이별하고 싶어. 아이들은 나가 키울 터인데 아무리 봐도 당신이 아이들을 책임질 능력이 없잖아. 나는 남편을 그 집 아들로 살 수 있게 보내주고 싶었어요. 신랑은 교수까지 효자여서 어머니에게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변의 딸에게 300을 안 받아서 당신은 얼마나 상처입니까? 그냥 고생해서 버는 돈을 당신 엄마로서 들여내는 것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도 마음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키겠다며 포기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참나, 그 집에 살라고 해도 안 사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영감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두 채의 집을 공동명의로 놓아두고 그냥 팔아버리고 수익을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둘의 문제는 우리 둘이 해결해야 한다며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우리는 합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양육비도 내기로 했죠. 다른 사람들은 이혼하면 괴로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사하고 나니까 감옥에서 해방된 것처럼 기분이 들어요. 밥을 안 차려도 되고 주말까지도 잠자다가 팬티바람으로 대충 일어나서 밥빵이나 라면을 먹어도 되고 야식도 먹어도 돼요. 애들하고 무심히 있어도 되고 여행도 실컷 다녀도 돼요. 누구 눈치 안 보고 훈수 두는 시 모도 없이 $10를 써도 되고 남편이 밥만 축내는 거 없으니 속이 후련해져요. 여태껏 좀 덜을 타며 산채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이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전 남편이 가끔 연락해서 따로 사는 것도 좋다고 해서 다시 합쳐달라고 하네요. 내가 미쳤나 봐요.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니까 그냥 차단해 버렸습니다. 같이 살 때 애들하고 여행 한 번? 나들이 한 번 안 가고 중놈이 잊어서 아이들이랑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마음이 불편해요. 양심은 있어서 양육비는 그래도 꼼꼼하게 보내줍니다. 예전에 신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엄마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신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에게는 좋은 친정 엄마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련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내가 참으면 집안이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참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착한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차마 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시댁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분들이 참 많죠. 저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제가 힘들게 살아왔다고 명함을 내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며느리들, 힘내자. 며느리를 못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리며느리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이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꼭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계속 참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씩씩하게 잘 살아나갈게요. 감사합니다.